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여러분. 네, 14주차 2차시 이제 인간심리의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차시에서 인상 형성의 주요 효과 중에 초두 효과를 배웠었는데요. 초두 효과는 인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오는 거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인상에 따라서 뒤에 있는 정보들을 무시하는 게 초두 효과인데 최신 효과는 반대예요. 최신 효과는 앞선 정보가 뒤에 있는 정보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최신 효과거든요. 그래서 타인과의 만남에서 저 사람이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었어.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끝인상이 첫인상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첫인상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정보를 되게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최신 효과의 인지적인 측면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막 공부를 하다가도 앞에 공부한 거는 잊어버리고 뒤에 공부한 것만 생각나는 것도 최신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도 중요하고 뒤도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가 중요한 건 초두 효과, 뒤에가 중요한 거는 최신 효과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귀인 이론인데 사실 인지적인 부분의 많은 것들이 무엇의 원인을 두고 무엇에 귀인하느냐에 따라서 인지가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귀인 이론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귀속시키는 경향성에 대한 게 바로 귀인 이론이에요. 나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다 귀속시키느냐. 그래서 이거는 와이너가 체계화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인데요. 이 귀인 이론은 인간 행동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있었던 원인, 또 지각,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을 두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 귀속시키느냐,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다 귀속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미래 행동도 달라진다. 그래서 귀인 이론은 자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원인을 귀속시키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론이 바로 귀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부에다 귀속시키느냐, 외부에다 귀속시키느냐에 따라서 내부에다 귀속시키는 것을 내부 귀인, 내가 아닌 외적인 것, 외부에다 귀속시키는 것을 외부 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부 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라고 하는 내부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동기, 성격, 노력 이런 걸로 귀소시키는 게 내부 기인이에요. 내가 이번에 시험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내가 이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야.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귀소시키는 거는 내부 기인인 거죠.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게 나의 내적인 거에 있기 때문에 자부심으로 바로 이어져요. 나 정말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도 나는 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부심으로 이어지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실패는 수치감으로 가게 돼요.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봤으면 내가 이번에 노력하지 않아서야. 이건 내가 공부를 못해서야. 이거는 내가 이번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야. 이런 식으로 수치감으로 오기 때문에 성공을 했을 때는 좀 나의 내적인 감정이나 나에 대한 내부 신념이 긍정적으로 이어지지만 실패를 했을 때는 수치감이라든지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근데 이제 반대로 원인을 외부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외부, 과제의 난이도나 운으로 돌리는 거죠. 내가 이번 시험에 100점 맞았을 때 내부 귀인을 시키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야 라고 생각하는데 외부 귀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운이 좋았어. 그래서 다음번에도
나는 똑같이 100점을 맞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면 외부의 힘에 감사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시험 왜 이렇게 어렵게 냈어? 막 이런 식으로. 아, 나 진짜 운이 나쁘네. 막 이번에 잘 못 찍었네. 이런 식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귀인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생기게 돼요. 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전적으로 내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외부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내부적으로만 귀인을 한다던가 외부적으로만 귀인을 한다던가 했을 때는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걸 기본 귀인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기본 귀인을 하냐면 대체적으로 내부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상황이나 외적 요인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원래 그래. 그 사람이 내적인 기질이 원래 그래. 이렇게 내부 요인으로 귀속시키는 오류가 있다. 이런 것이 기본 귀인 오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본위 편향. 좀 말이 어려워요. 어떤 건지 설명을 할게요. 내가 생각하기 편한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는 내부 요인으로 돌리고 실패를 했을 때는 외부 요인으로. 이거 오타가 났네요. 외부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성공하면 내가 잘나서고 실패한 건 뭔가 외적인 게 잘 못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내가 100점을 맞았을 때 그건 내가 잘해서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시험에 내가 좀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공부를 못하거나 뭐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번 시험은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생각하기 편한 식으로 합리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게 바로 자기 본위 편향. 내가 생각하기 쉬운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본위 편향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도 나한테는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행위자 관찰자 효과는 이것도 좀 말이 어려운데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고 내 행동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내 행동은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외부 요인까지 보는데 타인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관찰하지 않고 그냥 쉽게 내부 요인으로 귀인하는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걸 볼 때 이런 거를 고의적인 행위자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교수님이 출석을 막 부르는데 어떤 학생이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각 사유를 듣기 전에 저 학생 오늘 늦잠 잤네. 혹은 저 학생 이 수업 싫어하네. 이렇게 그 사람의 내부 요인으로 편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오다가 이제 뭐 스쿨버스가 사고가 났다던가 아니면 뭐 고장이 났다던가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 외부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않고 어,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내부 요인으로 귀인하는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외부 요인으로 결정 짓는다. 이게 반대죠. 그 아까 뭐죠? 자기 본위 편향은 성공 시는 내부 요인, 실패 시는 외부 요인으로 이렇게 편향을 짓는데 행위자 관찰자에 대해서는 내 행동에 대해서는 외부 요인, 타인에 대해서는 내부 요인으로 귀인하는 편향이 있는 걸 행위자 관찰자 효과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영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권위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사회심리학은 이제 주로 실험에 의해서 많이 그 결론을 짓는데 그래서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예전에 그 예일대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권위적인 불법적 지시에 다수가 항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시행을 했는데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징벌에 의한 학습 효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라고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바로 권위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한테 교사와 학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피해 실험자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실험이란 건지.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가짜 충격기를 달고 교사들한테는 이것이 가짜란 거를 모르게 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가짜, 그러니까 이미 녹음된 녹음기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 충격기를 가한 거죠. 여기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 어떤 고압적인 과학자가 이 실험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를 틀릴 때마다 학생이 이 버튼을 눌러서 전기 충격을 가해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고압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험 상황에 들어오게 된 이 교사 역할을 맡은 실험자는 이 반대편에 있는 학생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전기 충격기를 눌렀을 때 반대쪽에서 괴로워하는 충격 그 녹음기가 딱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5V에서 450V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점점 올리세요. 하나 틀릴 때마다, 두 개 틀릴 때마다, 세 개 틀릴 때마다 그 전압을 올리는데, 실험을 하기 전에는 이게 450V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다. 거의 없을 거다. 한 0.1% 정도 있을까 말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무려 65%의 사람들이 450V까지 전압을 올렸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실험 상황인데, 왜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는 과학자들한테, 심지어 타인한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그 지시에 왜 복종을 했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사회화의 효과가 있어요. 이게 혼자서 참여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사회화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나만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은 선택들을 여러 사람이 했을 때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또 굉장히 더 공격적인 그런 방식의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회적 비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단독으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앞에 사람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었다면, 혹은 이 문 앞에 있는 그 피실험자가 볼 수 있었다면, 아, 저 사람이 굉장히 이제 여기 반대되는, 저 사람의 고통이 매우 심하구나.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이 전기 볼트를 누르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정당한 권위인지 이거에 대한 좀 인식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술인데,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아주 그 애매모호한 거에 대해서 사인을 해요. 이거는 징벌에 의한 학습 효과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은 어떤 지시를 받게 될 거고 그 지시에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것만 사인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들이미는 거죠. 뭐 15V를 이번에 전기 충격기를 가하세요. 좀 더 높여보세요. 좀 더 높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간에 발만 들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내가 계약서에 사인한 거랑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상황에서는 자꾸 거기에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실험자들이 권위자의 합법성이나 동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불합리한 요구에 계속 끌려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떠한 지금 고통을 겪는지 안 겪는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의 복종이 감소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고통이 심하다고 판단이 된다거나 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이런 권위에 대한 합법성이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또 개인적인 책임을 지어야 될 때 또 혹은 앞서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 어떠한 뭐 처벌도 없었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런 불복종 모델을 목격했을 때는 다른 사람도 충분히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권위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그런 어떤 실험실 상황이 됐을 때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생각했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특성에 의거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자살 테러리스트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개인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집단적인 사고, 집단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들에 대해서 분산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이제 복종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조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뭐 청소년기와 청년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동조 효과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나랑 비슷한 연배에 있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을 따라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동조 효과거든요. 그래서 동조 효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이 자기 행동을 집단의 행동 기준과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팬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팬카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라이브 방송을 한대.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일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라이브 방송을 봅시다. 뭐 이런 행동을 하죠. 이런 게 바로 동조 효과예요.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모호한 상황에서는 타인의 행위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 이제 인터넷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많은 그 청소년들이 보게 되면 이런 동조 효과에 의해서 많이 빠지게 돼요. 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어,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거죠. 좀 결정을 내리기 이제 모호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사실 나는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번 시간에 공부에 빠지게 되면 선생님이랑도 좀 시험 점수 잘 맞기로 약속했고 엄마 아빠한테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보니까 팬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서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동조 효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조는 외부의 지시에 따르거나 압력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인 흐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쉬가 또 재밌는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애쉬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설명을 했을 텐데 막대 그림을 이제 이용해서 어떤 게 앞에 그림과 똑같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굉장히 그 다수의 피험자들이 먼저 실시를 해서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표준 막대가 A예요. 표준 막대 A랑 이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똑같냐라고 하면 1번, 2번, 3번 있으면 2번이 똑같은데 다른 그룹들이 다 1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뒤에 얘기하는 사람이 이 동조 효과에 의해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뻔히 틀린 건 줄 알면서도 2번을 선택하게 되더라. 이런 게 바로 동조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애쉬의 동조 실험은 사회 현상으로서 유행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입지 않지만 막 예전에 뭐 엄청 막 배꼽티 뭐 아니면 굉장히 그 미디가 낮은 뭐 청바지 이런 걸 입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그때는 또 약간 유행으로서 내가 이런 걸 입지 않으면 유행에 처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고 싶고 그랬을 때는 좀 이런 동조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집단의 크기, 집단이 크면 클수록 또 결집력이 또 크면 클수록 또 개인과 집단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느냐, 문화적인 현상. 또 어쩔 때는 집단의 크기가 또 소수일 때, 또 집단의 크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너무 작거나 너무 크기보다는 어떤 일정 정도 내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집단의 크기일 때 좀 더 동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서 공격성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공격성은 두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두렵고 내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까 봐
미리 공격하는 게 공격성이거든요. 그래서 진화 심리학자들은 유전 속삭임이 어느 정도 공격성을 촉진한다고 믿는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예를 들면 토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토끼가 있어요. 토끼는 언제나 천적이 많기 때문에 풀을 먹으면서도 막 이렇게 주변을 살펴봐요. 이런 걸 정향 반응이라고 하는데, 막 풀을 뜯어먹다가, 귀를 쫑긋 하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이런 걸 정향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향 반응, 느낌이 이상한데? 내 안에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거예요. 아직 뭔지는 몰라요. 근데 풀을 뜯어먹다가, 느낌이 이상해. 라고 하는 걸 감지했어요. 그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죠. 토끼들이. 좌우로 막 감지를 해요. 봤더니, 별거 아니었어. 그냥 바람 소리였어. 그러면 그냥 풀을 뜯어먹죠. 근데 하고 본 순간 저기 멀리서 뭐 하이에나나 치타가 막 오고 있어요. 천천히. 그랬을 때는 그 유전적 속삭임이 바로 이런 정향 반응이거든요. 내 안에서 이 교감신경계가 막 끌어오르고 각성이 되고 파이트 플라이트 반응이 나면서 지금은 도망가야 돼. 지금 싸워야 돼. 이런 것들을 자율신경계에서 막 신호를 주거든요. 그런 게 바로 유전적인 속성인데, 그러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일 때는 싸우지만 도저히 싸우지 못하는 대상일 때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공격성은 싸울 수 있는 대상, 파이팅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생물학적 구조와 화학 물질이 공격성에 관여를 하죠. 내 안에서 이 생물학적 구조로 이 편도체의 변형계의 편도체를 댕댕댕댕 막 두들겨서 지금은 도망가야 될 때야, 무서운 거야, 이런 감정들을 막 불러일으키고 자율신경계가 반응을 하면서 이 말초가 막 쫙 말라오르고 이 공격성의 이 신호들이 팍팍팍 터지면서 어떤 사람은 막 말로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씨 하면서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공격성에 반응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다. 그래서 특정 자극에 반응해서 많은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비인간적인 사람들은 동물을 말해요. 이제 이게 어, 이 동물 반응이 사람들도 동물과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동적인 반응으로 파이팅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공격성에 대한 심리학적 측면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남성은 그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더 공격적인 측면의 호르몬이 높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좀 더 행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의 경우에는 그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이팅한 반응보다는 좀 사회적 연결고리를 찾고 좀 연대하고 이런 반응들이 더 높다. 그래서 공감은 공격성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 시스템. 우리 이제 지난 차시에서 배웠던, 예전에 차시에서 10주차에 배웠던 그 사회적 연결고리, 그 인내의 창 안에 들어있는 사회적 연결고리에 더 연결이 되고, 파이팅은 이 위의 창으로 올라가게 되죠. 각성이 떠버리는 각성의 창으로 올라가게 되고, 파이팅 플라이트는, 그리고 프리즈는 아래 과소각성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뭔가 두려움을 느꼈을 때 남성들은 이 파이팅의 창으로 훅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성들은 거기에서 뭔가 좀 피해자랑 공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피해자를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은 공격을 먼저 한다기보다 이 사람이 나랑 대등하거나 혹은 나보다 낫다라고 한다면 먼저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적인 요인도 공격성에 기여하죠. 그래서 이 앞서의 그런 밀그램 연구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강요받으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 말은 이제 집단적인 행동에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모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겠지, 이게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행동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무슨 자살 테러리스트, IS 이런 그룹에서는 사실은 집단원 대부분이 다 이런 파이팅한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타인을 공격해야 돼, 이런 집단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촉진인데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와 집단에 있을 때 어떤 게 더 기능적으로 나를 촉진시키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 촉진입니다. 네, 사회적 촉진은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혼자일 때보다 타인이 존재할 때 행동 수행이 더욱 좋아지더라. 혼자서 공부할 때보다 집단으로 공부할 때. 그래서 자꾸 이제 혼자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뭐 아이패드도 보고 뭐 SNS도 보고 이러면서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을 때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만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고 이럴 때. 그래서 어딜 가요? 카페를 간다거나 뭐 스터디 카페를 간다거나 도서관을 가서 집단이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에 있는 곳 혹은 뭔가를 전념하는 곳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는 느낌을 갖는 것 이런 게 바로 사회적 촉진인 거죠. 그래서 타인의 존재가 일종의 자극제로 작용함으로 인해서 행동 동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관중이 많을수록 좀 더 이 각성치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그때는 힘든 것도 모르고 나의 어떤 기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경우에 속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운동선수들처럼 오랫동안 그걸 내가 갈고 닦았을 때는 좀 더 관중이 많을수록 기량을 발휘하지만 이제 초보 운동선수이거나 아직 내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행할 때는 오히려 관중이 많을 때 그렇게 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행되는 과제의 특징에 기인하는데 과제가 좀 대체로 쉽거나 내가 좀 잘 할 수 있는 경우 할 수 있도록 기량적으로 잘 갈고 닦아졌을 때는 타인의 존재가 좀 더 수행을 촉진시키지만 좀 과제가 어렵거나 내가 잘 학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인의 존재가 수행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집단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영향을 미치냐. 집단 극화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집단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게 되면 러시아의 어떤 이제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어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명이 모였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는 전쟁을 하면 안 되고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이제 러시아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여기서 전쟁을 해야 돼라고 하는 집단에 있을 때는 이게 평균보다 더 극단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라는 쪽으로 몰아가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양극화된다라고 하는 게 집단 극화 현상입니다. 이러한 어떤 집단 극화라든지 집단 관념을 갖게 되는 거는 집단 사고라고 하는데요. 집단 사고는 뭐냐? 어떤 한 집단의 성원들이 집단 합의에 대한 관심으로 자기의 이견을 억제하는 거예요. 집단이 이러한 부분 A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나는 B라고 생각해. 그 의견을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집단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지나친 일치와 경향, 우리가 만장일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장일치로 결정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거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들 이런 것들을 집단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집단 사고는 집단에 어떤 압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내 압력으로 인해서 내가 좀 효율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에이 그냥 그쪽으로 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적합성이나 도덕적 판단은 좀 결함이 되고 좀 집단의 그 판단에 나의 의견을 일치시켜 버리는 경향들 이런 것들을 집단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집단 사고라고 하는 건 집단 구성원들 간에서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집단에서 의사결정 시에 그 만장일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다른 것보다 많이 앞설 때, 그럴 때는 이게 좀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개개인은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만장일치로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한다는 거는 좀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지만 이런 어떻게 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집단 사고로 인해서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인제 1961년 케네디 대통령 그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쿠바의 피그만을 침공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완전히 대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는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안겼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게 어떤 원인이냐라고 해서 제니스라는 사람이 이 집단 사고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게 분명히 명백한 실패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됐지? 그러면서 이제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사고가 나타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불능감. 첫 번째는 이제 불능감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도저히 뒤집을 수 없어. 이 집단 사고를 이 집단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막 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집단 사고에서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뭔가 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럴 때는 이런 불능감 때문에 집단 사고에 역행하는 의견을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집단 사고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그 집단의 신념은 옳다. 이 집단에서 결정 내리는 건 무조건 옳아. 그럴 때는 집단 사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은 테러를 하고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그들이 그런 본인의 목숨을 어, 헌신하면서도 또한 죄 없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너무나 이 집단이 갖고 있는 신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옳아. 이 이슬람 그 테러 단체는 종교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람도 희생될 수 있어.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단의 결정에 위배되는 정보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테러 단체 이제 구성원들이 어떤 종교가 그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정보들은 거부하는 거죠. 또 집단 구성원에 대한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쿠바에 피그스만 침공을 할 때, 빨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 쿠바에 침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 쿠바를 침공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너무 바보 같은 결정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그룹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바에 피그스만 침공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카스트로라고 하는 정권을 우습게 봤고 우리가 굉장히 이 사람들보다 우월해. 쿠바의 정권을 잡고 있는 카스트로 정권은 굉장히 우리보다 열등해. 그래서 지능까지 폄하해서 평가절하하고 그 카스트로의 군대가 오합지졸이다. 그래서 1,400명의 군인만 파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쿠바에는 20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힘의 우위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낮은데도 굉장히 무시하고 우리 이제 미국이 하는 일은 다 오라. 쿠바는 지금 그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뭐 모범을 보여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집단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결국 쿠바 침공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군중행동과 탈개인화는 개인화라고 한다는 건 개인의 의견을 내세우고 개인을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건데 탈개인화라고 하는 건 개인이 아닌 집단의 자기를 맞춘다라고 하는 거죠. 탈개인화는 집단 내 개별 성원이 자신의 정체감이나 책임감은 좀 상실되고 개인이 책임지는 진다거나 개인의 정체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집단 행위에 자기의 사고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거죠. 그런 자살을 한다던가, 자살 테러리스트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무리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반사회적인 행위인데, 앞에 또 나타났지만, 그런 집단 사고를 겪게 하는 뭐 불능감이라든지, 외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지, 우리 집단이 하는 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 그룹 신념이 그런 무리한 행동을 겪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상황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는 내가 그게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때, 근데 집단이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도움 행동이 더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 지하철에서 그런 일들,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누군가 간제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아무도 거기 가서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거는, 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러면서 책임 분산이 될 때는 오히려 이타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책임감을 느낄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할 것 같아. 어떤 그런 성격적인 요인이라든지 이 사람이 좀 내가 좀 충분히 기분이 좋아. 타인을 이렇게 좀 돌볼 수 있어. 좀 유쾌한 상황일 때 혹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떤 책임감을 느끼거나 죄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죄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혹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일 때 뭐 아마 그런 실험들 많이 봤을 거예요. 굉장히 막 매력적인 여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막 많은 남성들이 와서 도와준다던가 혹은 아기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아기, 뭐 동물 이렇게 이제 매력을 뿜뿜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좀 더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간 심리의 이해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타적인 행동들이 벌어진 경우가 많아요. 이제 사회적 편견이나 뭐 군중 행동에서는 공격성이나 좀 더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제가 쓴 것처럼 세월호 당시에 우리가 그 자기 목숨을 헌신하면서도 제자들을 피신하려고 구명조끼도 양보하고 뭐 4층에 있다가 뭐 1층으로 제자들 피신시키려고 내려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끝까지 친구들을 구출할 때까지 구출하다가 정말 맨 마지막으로 탈출했던 어떤 생존자들이나 또 그 당시에 뭐 개인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맨발로 달려갔던 민간 잠수사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를 계속 겪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동거차도 뭐 진도나 동거차도에 있던 인근 섬 주민들은 사실은 해경보다도 더 많이 학생들을 구출을 했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5.18 광주 시민들이나 태안반도 그 기름 유출했을 때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친사회적 행동이 일어났던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중간고사보다는 좀 난이도를 낮춰서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에는 모두 다 좋은 성적 얻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